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가금류 관련 종사자들과 방역당국, 소비자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예방대책 마련과 살처분 방지 개선 등 아직 AI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어제부터 경기 북부 지역 8개 시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곳, 파주, 의정부시 각 2곳, 그리고 포천과 연천, 동두천, 양주, 가평 각 1곳 등 모두 12곳입니다. 경기도는 점검 뒤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좋은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비지 가든 I want to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1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역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에서 AI가 처음 발생했고요. 14개 시군, 123개 농가로 확산을 해서 1,600만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만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수차례 AI 관련 소식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경기도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가금류 관리, 또 방역 체계 모두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4일에 경기도 내 AI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됐는데요. 제한 조치가 무려 5개월이나 이어졌잖아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조류 독감 발생 상황을 보면 그 이틀 전인 4월 16일 24시 기준으로요. 전국적으로 약 380호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약 950호 농가에서 3,700만 수 이상이 예방적 살처분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그중 닭이 가장 많은 그 약 3,100만 수 정도인데, 이제 전체 사육 대비 20%가 넘는 규모입니다. 예.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체 사육 규모의 20%가 살처분되었을 때, 직간접 기회 손실 비용이 약 9,800억 원 가량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춰해 보면 이번 조류 독감으로 인한 피해는 약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최소 1조 원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만 그렇고요. 사육 농가의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할 겁니다. 우리가 집계는 못 해봤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AI 이동 제한 조치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지고 해제를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동 제한의 명령이나 해제에 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 독감 긴급 행동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동 제한은 조류 독감이 확산 또는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또는 역학적으로 봤을 때 관련된 시설, 물건, 차량, 사람 등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서 30일간 추가적인 발생이 없고 가금류에 대한 혈청 검사를 비롯하여 항원 검사, 축사의 환경 시료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이동 제한이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이 해제가 되면 세척과 소독 상태 등을 점검해서 가금류의 재입식이 가능해집니다. 예, 가금류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새로운 그 새끼 가금류를 다시 들여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농가가 살처분되거나 아니면 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서 예. 거기에
모든 가금류들이 그 매몰되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게 해제돼서 다시 새끼들을 들여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4월 14일에 해제가 됐으니까 3월 중순부터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5개월 동안 이동 제한이 있다가 해제가 된 만큼 AI가 일단 이번 사태는 종식됐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종식 단계라기보다는 진정 단계인데요. 예. 진정 단계란 그 조리독감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이 없거나 발생 지역이 감소하고 있고 이동 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어 상황이 진정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이동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아직 충남, 논산 등 일부 지역에서 이동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식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전국의 모든 방역 지역에서 이동 제한을 비롯한 방역 조치들이 모두 다 해제되고 위기경보 또한 주의나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야 조리독감 상황이 종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조리독감 위기경보 상태가 지금은 계속 그 AI 사태가 절정일 때랑 똑같나요? 지금 그 지역마다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경기도는 많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방역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살처분 중심의 이런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고병환성 조리독감이 처음 발생한 게 2003년이었는데요. 당시 방역 조치를 위해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약 530만 수 정도였고요. 10년이 지난 2014년의 경우에는 1,400만 수가 살처분되어서 거의 3배가 증가했고요. 이번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3천만 수 이상이 살처분되어서 거의 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꼴로 조리독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다음번에 조리독감이 또 발생했을 때 살처분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인도적이고 사회적인 트라우마까지 양산하는 살처분 위주의 방역 정책에만 의지해야 하는가 그런 논란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4일이죠. 금요일에 그 경기도에서 AI 관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연구위원께서도 거기 참석해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이 나왔을 겁니다. 일단 당장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AI가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동 대응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동 대응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 주장 자체 초동 대응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조리독감 유행에 있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 우리나라와 발생 시점은 비슷했지만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일본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리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당일 곧바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까지 올리고요. 자위대까지 투입해서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10만 수 정도 살처분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우리나라는 최초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했고 특히 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조리독감 유행 때 살처분 소요 시간이 농가당 평균 5.7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향후에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전문가들, 뭐 연구자들도 있었고 업계 관계자도 있었고 학계에서도 나와서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책들은 뭐가 나왔습니까?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그 현행 방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그 조류독감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발생 상황에 따라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4단계의 방역 체계를 관심 단계에서 곧바로 심각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2단계 방역 체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동 방역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24시간 이내 확진 및 살처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전국 축산농가 어디에서든 2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서 운반이 가능한 지점에 거점 방역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기존의 지자체 내에 있는 동물 위생시험소를 활용해서 신속한 검사와 확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확진이 되면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지자체 또는 거점 지역 중심으로 살처분과 매몰 지원반 등 현장 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들인데 이러한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가들이 차단 방역 수준도 높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예방을 잘해서 예. 네. 자, 이렇게 초동 대처를 하는 것 중요한데 여기서 방식에서 또 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살처분 기존의 방식이 있고 백신이 있는데 네. 혹자는 살처분 방식이 윤리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뭐 가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조류독감 백신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예. 우선 백신은 그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국제연합기구의 유엔에 있는 식량농업기구 FAO라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그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사용이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요. 살처분 정책의 보완 방법으로 그 합리적인 백신 사용을 권고하고 또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가 없는데도 살처분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고 농가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백신 접종을 안 한 가금류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져서 인체 감염 위험 또한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 중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이제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 많은 종류의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많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중 특정 유전자형을 예측해서 백신을 구비했다고 해도 조금만 유전자형이 달라져도 백신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모든 종류의 조류독감 백신을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H5형 등 그 고병환성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고병환성 조류독감은 상대적으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백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달라지면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보고에 의하면 고병환성 조류독감인 H5N6형과 H5N8형에 대해서 동일한 백신으로 90%의 효과가 있었고요. 예. 전문가들은 그 헤마글루틴이 동일하면 하나의 백신으로 70% 이상 호환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류독감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살처분뿐만이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백신들을 비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니까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인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시범 적용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백신이라는 것이 AI 백신이라는 것이 AI 예방 차원입니까? 아니면 치료제입니까? 치료제는 아니고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주사를 백신을 한다고 예.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백신은 그 증상을 완화시켜서 미리 형성된 면역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그냥 지나가게, 그러니까 죽을 거를 안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네. 백신을 도입하면은 살처분할 만한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든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지금처럼 그 정도 대규모의 살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백신을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고요. 예. 그 백신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들의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 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점에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전파되지 않도록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서 희귀 조류라든지 뭐 상습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발생지 아니면은 그 종 가금류에 대해서 뭐 선별적으로 접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처분 조치는 사실 그 감염원을 아예 박멸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없애 버리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조류를 우리가 먹든지 아니면 접촉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정책에 있어서 그 살처분 정책은 박멸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백신은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육개, 그러니까 먹는 닭고기 아니면 먹는 오리, 육개는 그 출하 시간이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적용은 좀 긴급히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산란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사용하면 인체 감염 위험도 높아진다. 그리고 변종이 바이러스의 출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 이러한 점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백신을 사용을 하려면 우선 국민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백신 도입이 우리나라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 과도기에 있는 입장에서는 예측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어떤 것도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연구원의 이은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인천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완연하고요. 네. 꽃이 이미 벚꽃이나 개나리 같은 경우는 지는 추세고. 그렇죠. 근데 또 5월부터 절정을 이루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나도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꽃망울이 터질 때 나오는 작은 꽃가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예. 이 꽃가루가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의 코, 기도, 눈, 피부에 접촉이 되면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허. 대표적인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피부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인데요. 예.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은 물 같은 콧물이 계속 줄줄 흐르고 재채기 하고 코가 번갈아 막히기도 합니다. 예.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이 굉장히 가려워서 자꾸 비비게 되고 충혈이 되거나 눈물이 나거나 눈곱이 끼기도 하고요.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피부가 잘 닿는 부위, 즉 노출 부위죠. 예. 눈 주위나 얼굴, 목, 팔, 손 같은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워지는 거고요. 기관지 천식은 가장 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 기관지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쌕쌕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옵니다. 별의별 알레르기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네. 자, 오늘 꽃가루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알레르기하고 같이 증상이 오면 더 힘들 것 같은데 합병증 같은 위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처음에는 그 알레르기 반응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오래 가거나 심해지면 2차로 감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심한 그 화농성 비염이 나타난다든가
또 세균에 의한 결막염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피부염이 심해지면은 전신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원래 또 피부염이 있는 분 또 가렵다고 많이 긁게 되면은 2차 감염이 돼서 심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고요. 예. 또 기관지 천식은 증세가 심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아름다운 꽃 구경 할 줄만 알았지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은 못 해봤네요. 네. 실제로 꽃가루 알레르기 앓으면서 감기 환절기에 같이 오면은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감기 예.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반응이 같이 오게 되면 훨씬 심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자, 이맘때 그래서 뭐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외출할 네. 때 뭐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렇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하면은 그래도 덜 고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제일 심한 시기가 5월부터 보통 나타나는데요. 예. 매년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분들은 딱 느낌이 옵니다. 대체로 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물론 좋고요. 예. 또 방문이나 창문을 잘 닫아놓고 외출을 하는 것도 좋고 피치 못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의복도 중요합니다. 꽃가루가 옷에 묻어 들어오면 집안에서 꿀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니트라든지 털이 많은 옷보다는 이 꽃가루가 붙기 힘든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예. 운동을 하시더라도 야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따뜻한 봄 햇살 맞으면서 산책하시면 좋은데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 약을 네. 먹는 건 어떨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예. 사실 증상이 심하고 또 매년 같은 계절에 증상 때문에 활동의 제약이 심하다면은 약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예. 항히스타민제와 코에 뿌리는 국소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약들은 그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나 예. 알레르기 반응을 그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5128번님이 안 그래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만 되면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네네. 약국이라든지 병원 찾으면은 바로 처방 가능한가요? 네, 물론 약국에서도 일부 알레르기 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예. 대부분 효과가 좋은 약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 많아요. 예. 또 증상에 맞는 또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 있는 약을 처방받는 게 좋으니까 예. 병의원을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처방받으면 되고요. 예. 연중 계속되는 알레르기와는 달리 꽃가루 알레르기는 딱 오는 시기가 연간 한두 달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시기만 심할 때에는 약물요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홍역도 그렇지만 이 어렸을 때 앓고 지나가면 나중에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괜찮다가 성인이 네. 돼서 나중에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알레르기 증상들은 어릴 때 나타나다가 성인기에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진료를 하다 보면 간혹 과거에는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꽃가루 알레르기나 기타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8011번님, 전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알레르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참 곤란한데요. 예, 요즘에 안구를 씻어주는 안약이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만약에 이분의 증상이 그냥 안구 건조증이라면은 예. 인공 누액이라고 그래서 인공 눈물이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분의 증상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눈물이라면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는 차문을 닫고 환기통을 막아놓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고요. 예. 운전이 정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그런 약물요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예 차단하는 게 급선무겠군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 듣고 인천시 소식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봄철 한창 꽃게 조업철인데 서해 5도 해역에 중국 어선이 줄고 있다는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또 마냥 반가워할 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아리송한 얘기입니까? 예, 서해 5도 NLL 해역에 나타나는 중국 어선이 한반도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예.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높아질수록 중국 어선들의 출현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4월에도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앞두고 중국 어선이 대거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어선들이 출현 빈도가 줄기 시작한 건 공교롭게도 한반도 긴장 상황이 높아지기 시작하던 지난 6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입니다. 하루 평균 200~300척에 달하던 중국 어선들이 10여 척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예. 지난주엔 연평도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한 척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하, 중국 어선들이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이게 한반도 그 서해 5도 지역의 불안감을 느끼고서 안 오는 거군요. 현지 어민분들도 굉장히 걱정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한 어민들은 하나같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한 어민은 어선 조타실에 설치된 무전에서 들을 수 있는 북한 측 경비함정의 경고방송 내용이 더욱 억세지고 원색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전은 조업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어민 역시 현재 남북 분위기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출범에 따른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을 줄이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예, 하루빨리 이게 다음 달에 새 정권이 들어설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시내버스에 여행용 캐리어를 싣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치고 여행용 캐리어가 없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인천공항행 시내버스엔 이 여행용 캐리어를 싣지 못해서 시민을 포함한 승객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예. 지난달 인천시로 접수된 공식 민원만 20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에게 직접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한둘이 아닙니다. 예.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막상 버스를 타려 하니 못하게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현행 규정 탓이 큽니다. 여행용 캐리어 같은 짐은 적재함에 실어야 하는데 시내버스는 이 적재함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차량 출입구나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도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속도로로 구분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지나야 합니다. 시내버스가 고속도로를 통과해 공항을 오가는 건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예. 저속으로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고속으로 운행하는 만큼 물품 안전 규정이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캐리어를 들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인천공항행 시내버스는 인천시 허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관련 민원이 인천시에 집중됐는데요. 인천시는 현행 규정만을 내세우면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예. 인천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에 현행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공항에 도착하는 시내버스는 적재함이 있는 차량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규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좌석 일부를 떼어내서 그 공간에 적재함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인천시는 이외에 인천공항행 시내버스의 고급화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입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지금 연수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미도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월미도 일대인 중구 북성동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은 인천 상륙작전이 실제 진행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벌였고 기념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요격을 실시한 뒤에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서 시설 자체가 워낙 낡은 데다가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전시 콘텐츠 개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한국 전쟁사의 주요 사건인 인천 상륙작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학술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니키 야노프스키의 Waiting on the Sun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se days it tends to hide away. My tears are blue, my skies are gray.